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핵심 과제안으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강조했습니다. 저희와 작년 초 인터뷰에서도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으로 춘천에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계적인 문화도시 춘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춘천을 왜 옵니까? 라고 하면 정말 한결같은 얘기예요.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춘천의 카페에, 한 개의 카페를 찾는 관광객 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카페 말고 60만, 30만 한 카페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30여 개가 돼요. 오. 근데 이게 뭐냐면 춘천이 그런 문화적 풍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풍성함을 만나러 와서 이제 카페를 들리고 또 카페를 만나러 왔다가 춘천의 문화를 만끽하고 가요. 그래서 춘천은 사계절 언제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공연이 멈추지 않은 도시예요. 왜냐면 관이 주도하는 공연 문화였다고 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관이 절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춘천시 예술 그룹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공연들을 코로나가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네 방식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면서 아주 멋지고 적응력을 가진 그런 공연들을 새로 발굴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이 새롭게 주목을 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축제가 다 멈췄는데 우리는 축제가 멈추질 않았어요. 이 시민 주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때문에 그러기도 했거든요. 인형극, 마임 뭐 이런 거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어쨌든 브랜드를 갖고 있는 축제들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해서 또 세계적인 축제도 또 춘천에 2025년도 유치하게 됐는데 그게 유니마 통일 및 세계 인형극 축제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화도시 춘천의 이미지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강조하신 게 북방경제 거점 도시입니다. 실제 이걸 하려면은 예산, 인프라, 법적 근거 등 숙제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은 춘천이 지정학적으로 북방 어떤 거점 도시로서의 충분한 포지션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해와서 이 프로젝트들을 구상을 했는데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 이게 풀릴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 온라인 교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몽골,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3개국과 이제 사실 북쪽 청년들도 함께 연결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막혔었어요. 원래 같이 하자라고 시작했는데 저희 청년들하고 온라인상으로 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교류를 맺으면서 동북아 구상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들도 좀 함께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한계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를 위한 저희 준비는 좀 착실히 진행돼 왔어요. 내부적으로 춘천 원산관 아카데미 그러니까 포럼을 만들어서 저희가 비록 뭐 북쪽은 참여를 안 했지만 원산과 관계에 있는 어떤 전 세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춘천으로 초대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포럼도 계속됐고요. 남북교류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4년째 학습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 사람들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식 명칭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인가요? 5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고 대대적 인력 채용도 진행되고 있고 연간 이용권 판매도 활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에 인접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십니까? 뭐 레고에 대한 기대치는
뭐 국민적 관심을 넘어 아마 아시아권 내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일 거예요. 근데 레고가 만들어진 지역의 어떤 실패는 없대요. 이게 왜냐면 특별하게 한 7세 이하 또는 8세, 9세까지는 좀 가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레고만큼 매력적인 공간을 대체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장이 되면 그 아이를 둔 부모들 포함해서 연간 250만 명 정도 춘천을 찾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장 준비는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도시 안에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세계 시민들이 또 국내에 많은 레고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성이 보장되도록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고만 만나러 오면 왠지 아마 춘천을 제대로 못 보시고 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고를 만나러 오셨겠지만 춘천에 온갖 맛있는 먹을거리와 또 춘천의 아이들과 함께 연동돼서 진행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있고 로봇 박물관도 있고 또 인형극장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인형극 전용 극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사시사철 공연들이 벌어져서 아이들 정말 이제 행복에 빠뜨리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또 주변 우리 관광 어떤 인프라와 함께 우리 도시와에서 레고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기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이 춘천시는 지난해 7월에 정밀 의료 산업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되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의료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남춘천 광판리, 그 남춘천 IC 주변인데 광판리 일대에 한 100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모로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한 기업 도시를 저희가 조성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 가능성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정말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주셨던 규제자유 특구라는 거예요. 의료 규제자유 특구 내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춘천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심존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끔 이 규제 특구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춘천에 있는 더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기업하고자 하는 의료 산업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제약회사도 그렇고 뭐 또 의료 여러 가지 개발 회사도 그렇고 그런 걸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춘천으로 불러들이게 하기 위한 기업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계 인구란 개념을 봤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2030년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난해 말 기준 춘천시 인구 자체도 역대 최고치에 20만 8천 명의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주 인구 늘리기 사업도 결실도 보이면서 또 강계 인구란 새로운 개념을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을 내놨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어쨌든 절대적 인구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게 수도권 인구가 이제 포화 상태에서 지역으로 오게끔 하자는 전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서 인구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그 춘천을 중심으로 한 근교 지역의 농촌 도시를 더 줄어들게 만드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늘어나는 대신 또 다른 데가 줄어든다면 그건 또 서로 바람직한 도시 간 관계도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그 인구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그런 어떤 그 과거 방식의 인구 늘리기 증가 정책들을 이제는 폐하고 관계 인구로 전환하자는 것은 춘천과 연동돼서 춘천과 관계 맺은, 비록 춘천에 살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춘천과 계속 교유하고 관계 맺고 그분들과 연동해서 춘천 서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고 또 그분도 춘천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그 인구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는 거죠. 예컨대 춘천을 거쳐간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춘천이 대학 도시여서 평균 춘천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 출신 학생들이 춘천에 4년 또는 3년 이렇게 거주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춘천에 그대로 눌러 앉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 또 떠나요. 이렇게 맺었던 이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춘천과 계속 교류를 맺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고 또 춘천 근교에 군부대가 참 많거든요. 많게는 작게는 뭐 한 10개월, 많게는 뭐 또 화사관이나 장교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거주하고 춘천에 와서 거주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던 군인들이 최대 후에 또는 다른 데 이동해서 춘천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맺고 관계 갖게 하자는 거고요. 또 춘천을 떠나 살지만 춘천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출향 인사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도 전국 각지에 살면서 춘천과의 인연들을 끊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관계 인구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이 춘천과 지속적 관계 맺기를 통해서 자기의 자그마한 행복이 구현될 수 있는 이 일들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 작동하게 되면 어떤 거는 고향 납세 제도라고 하는 게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 납세는 의무가 아닙니다만 고향세라고 하는 이제 고향은 뭐 자기가 반드시 고향인 데가 아니라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곳에 지정해서 자기가 그 소득의 일부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외에 이렇게 춘천에 이렇게 세금을 내겠다라고 지정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세금이 감면이 되는 뭐 이런 방식인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실현되니까 이거는 그것과 맞물리면 굉장히 증세 효과도 저희가 올 수 있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그분들하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일이 진행이 돼서 인구 2만 뭐 또는 5천 이렇게 작은 촌 정도의 지방 정부에서 연간 자기들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300억 정도에 불과했었던 자기의 그 시 예산, 촌의 지방 정부 예산 규모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20억 정도를 고향 납세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이웃 일본에서 있었는데 뭐 그거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관계 인구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그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출향한 분들에 대한 저희가 춘천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계속 그 소스를 주고 춘천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정보 DB 관리가 되겠네요. 네, DB가 관리가 돼야죠. 네. 그리고
춘천을 떠난 이제 학생들, 춘천에서 거주하다 가신 분들에 대한 DB를 저희가 구축하고 그분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또 마찬가지 그렇게 계속 그 누적이 되면 그분들이 누적이 되면 우리가 100만 명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도 이좀 담당 그럼요. 이제 있어야 되겠네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연구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연구한 분들을 찾은 게 아니라 연구할 분을 찾아서 이걸 같이 연구하고 우리 시정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DB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걸 담당하는 담당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 지금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된다는 지방 소멸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안으로.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도심 중심 개발에서 외곽 확장, 그럼요. 예, 그거로 또 나갈 수 있는 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도심에 몰려 사는 게 유리했던 시점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정부가 공유되고 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도심 안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춘천이 서울시 면적이 1.8배 엄청난 그 사이즈의 그 도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도심에 몰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촌으로 농산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고 그렇게 또 농산촌 지역에 세컨하우스가 됐든 또 작은 그 주말 새로운 농장 개념이 됐든 아까 관계 인구와 연동돼서 또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는 춘천시에서는 아이를 낳고 만 8세가 될 때까지 총액 4,28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른 자치단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다 비슷할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많다라고 우린 실무자들은 주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인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돌봄, 아이 돌봄을 좀 더 부모가 근심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 돌봄을 전 만들고 싶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제도에 의해서 정책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확장되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 마을 돌봄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어요. 마을 돌봄. 이웃 돌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익숙하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돌봐준다는 거는 참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안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을 돌봄을 통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안감, 아이 케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안정화시키고 뭐 그럴 계획들 저희가 갖고 있죠. 저도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애가 놓으면 그 마을에서 그럼요. 책임진다고. 근데 그걸 진짜 저희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